서울 시내가 발밑으로 굽어 보이는 호텔 루프탑의 공기는 차가웠으나 그 안을 가득 채운 열기는 기묘할 정도로 뜨거웠다. 강성구 회장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재계의 거물들과 정계 인사들은 저마다 화려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며 잔을 부딪혔다. 샹들리의 조명은 샴페인 잔에 반사되어 강 회장의 눈을 찔렀다. 맞춤형 수트를 입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강 회장의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숯과 같았다. 잔치의 화려함 뒤에는 강 회장만이 아는 죽음의 냄새가 깔려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 그는 주치의로부터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수술조차 불가능한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반년이라는 선고. 하지만 강 회장을 진정으로 무너지게 한 것은 그 선고 자체가 아니었다. 그가 병세의 심각성을 암시했을 때 자식들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그 찰나의 생기였다. 아버지, 컨디션 안 좋으신데 오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님들은 제가 다 챙길 테니까. 아버지는 저기 VIP 룸에서 좀 쉬세요. 장남 영주는 아버지를 부축하는 척하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그의 손길은 다정했으나 시선은 이미 연회장 입구에 서 있는 강성건설의 사회이사들에게 향해 있었다. 영준에게 아버지는 이제 존경받아야 할 부모가 아니라 빨리 자리를 비워주어야 할 병든 권력일 뿐이었다. 강 회장은 아들의 팔에 실린 힘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부축이 아니라 무대 뒤로 밀어내는 압력이었다. 며느리 혜리는 한술 더 떴다. 그녀는 축하 인사 대신 강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요즘 강남 쪽 상가 공시지가가 심상치 않대요.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번 기회에 증여 쪽으로 법인 명의를 미리 손봐두시는 게 어떨까요? 절세 차원에서도 그게 아버님 뜻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혜리의 눈은 반짝였으나 그 안에는 투병 중인 시아버지에 대한 걱정 대신 등기부 등본의 숫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손을 잡은 며느리의 차가운 보석 반지의 감촉을 느끼며 소름이 돋았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고 남겨진 고기는 누구의 몫인가를 결정하는 도살장의 저울만이 돌아가고 있었다. 막내딸 미나는 잔치 내내 파티 플래너들과 속닥거리며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기에 바빴다. 우리 아빠 칠순 너무 멋지죠? 라는 캡션을 달고 있었지만 정작 강 회장이 기침을 하며 가슴을 부여잡을 때 그녀는 샴페인 브랜드의 라벨을 확인하느라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아버지의 칠수는 자신의 화려한 인맥을 과시하는 액세서리에 불과했다. 잔치가 끝나고 자정 무렵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온 강 회장은 서재의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 아름다웠으나 강 회장에게는 그것이 마치 자식들이 탐내는 금은 보화의 무덤처럼 보였다. 그때 서재 밖에서 자식들이 나누는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강 회장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아버지가 이번 달 안에 정리해 주신다고 했지? 나 이번에 신규 브랜드 런칭 자금 급해. 아버지 건강 상태 보니까 오래 못 가실 것 같은데 미리 상속 서류 도장 받아놔야 하는 거 아니야? 미나. 조용히 해. 애가 눈치가 없긴. 혜리가 이미 세무사 붙여서 법인명에 다 훑고 있어. 아버지가 눈치채시면 골치 아프니까 너희는 그냥 입 닫고 있어. 내가 적당한 때에 도장 찍게 유도할 테니까. 영준. 강 회장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자신이 평생 동안 밖에서 전쟁을 치르며 지켜온 성체 안에서 가장 아끼던 병사들이 성문을 열고 적군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그 적군은 바로 자식들의 탐욕이었다. 강 회장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 버티고 있는 한 자식들은 결코 인간이 되지 못할 것임을. 그들은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며 시체가 썩기도 전에 살점을 뜯어먹을 하이에나로 늙어갈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아비로서 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유산이었다. 내가 너희를 괴물로 키웠구나.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에 걸린 커다란 세계 지도를 보았다. 지도 위에는 그가 일궈낸 사업체의 거점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점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는 듯 했다. 그는 결심했다.
자식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이라는 안락한 감옥에서 그들을 해방해 주기로. 아니, 정확히는 그 돈이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인지를 스스로 베어보게 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지시했다. 모든 준비를 마쳐라. 일주일 뒤에 자식들에게 내 마지막 유산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날로 이 집을 나간다. 강 회장이 퇴장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들이 부모를 처리해야 할 서류로 취급하는 현실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었고, 동시에 그들을 진짜 세상의 찬바람 앞에 내던져서라도 사람으로 되돌리고 싶은 아비로서의 마지막 단죄였다. 그는 평생 신었던 낡은 구두를 꺼내 닦았다. 수천만 원짜리 시계와 명품 수트는 필요 없었다. 그가 가져갈 것은 오직 자신의 낡은 일기장과 아내가 남긴 손수건 한 장뿐이었다. 웅장한 평창동 저택의 대문은 이제 그에게 감옥의 창살과 다름없었다. 강 회장은 어둠 속에서 홀로 짐을 꾸렸다. 그것은 패배자의 도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던짐으로써 진실을 증명하려는 승부사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황금 사과나무의 주인은 이제 나무를 베어버리기로 했다. 뿌리가 썩어가는 것을 방치하느니 차라리 나무를 태워 그제 속에서 자식들이 스스로의 발바닥이 뜨거운 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강 회장의 퇴장은 그렇게 가장 화려했던 잔치의 잔해 위에서 가장 시리고 비정한 결단으로 완성되었다. 평창동 저택의 거실은 그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시린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일주일 전 잔치가 끝난 뒤 강 회장이 내걸었던 마지막 유산의 공개라는 시야는 자식들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티켓의 발권 시간이었으나 강 회장에게는 자신의 손으로 자식들의 목에 밧줄을 거는 사형 집행일과 같았다. 거실 중앙에 놓인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3개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봉투들은 샹들리에의 차가운 빛을 받아 백자처럼 하얗게 질린 채 3마리의 굶주린 짐승이 달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남 영주는 평소의 여유를 잃은 채 연신 손바닥에 땀을 바지에 문질렀다. 그는 이미 강성 건설의 사내 이사진들에게 조만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해둔 터였다. 며느리 해리는 시아버지의 수척해진 안색을 보며 가식적인 근심을 얼굴에 띄웠지만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이미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 들어있었다. 막내딸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발끝을 까닥거렸다. 그녀에게 이 시간은 자신의 파산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해줄 잭팟의 순간이었다. 서재의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일주일 사이 그의 몸은 한 줌의 재처럼 가벼워져 있었지만 자식들을 응시하는 눈빛만큼은 수술실의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자리에 앉아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것은 자식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었다. 아비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해독제이자 동시에 도끼가 가득 찬 그들의 욕망을 시험하는 독배였다. 다들 모였구나. 일주일 동안 너희는 각자의 꿈을 꾸었겠지. 내가 일군 이 피냄새 나는 자산들이 너희의 인생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줄지에 대한 꿈 말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진 가을 벌판의 흙처럼 푸석거렸다. 영준이 먼저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그저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일구신 것들을 저희가 잘 이어받아 더 크게 키우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쉬시라는 뜻이었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영준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경영권 승계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 숨겨진 당장이라도 서류를 낚아채고 싶어하는 천박한 조급함이 일렁이고 있었다. 해리 역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아버님, 저희가 벌써 스위스의 전문 요양병원과 연계된 리조트를 알아봤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치료받으시면 췌장암도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재산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깨끗하게 정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재산 문제와 아버님의 격리를 한 문장에 섞어 말하는 며느리의 화술에 강 회장은 내심 감탄했다. 그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자식들 앞으로 밀어놓았다. 이 봉투 안에는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계열사 지분 승계 서류와 부동산 권리증이 들어있다.
영준이 너에게는 그룹의 모태인 강성건설과 지주사 지분 35%를, 해리 너희 부부에게는 강남과 성수동의 알짜배기 빌딩들을, 그리고 미나 너에게는 유통계열사의 경영권과 한남동 부지를 배정했다. 내 평생의 90%를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넘긴다. 자식들의 호흡이 동시에 멎었다. 그들의 동공은 경이로운 숫자의 나열 앞에서 확장되었고 입가에는 경련 같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강 회장의 손은 여전히 봉투 위에 머물러 있었다. 단 조건이 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너희는 그 자산에 딸린 모든 부채와 법적 책임, 그리고 내가 지난 40년간 짊어지고 온 경영상의 모든 업보를 승계받는 것이다. 이 안에는 수익성 높은 자산도 있지만 당장 내일부터 너희의 목을 조를지도 모르는 미결제 대금과 세무조사의 위협도 숨겨져 있다. 무게를 견딜 수 있겠느냐? 영준은 서류의 첫 페이지에 적힌 지분율을 확인하자마자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부채가 수천억이라 해도 담보가치만 수조 원대다. 일단 가져오면 상장을 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노인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겁을 주는 거겠지. 영준은 주저없이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아버지, 경영은 원래 그런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아버지가 지키신 강성을 제가 못 지키겠습니까? 믿고 맡겨주십시오. 미나도 악을 쓰듯 서류를 낚아챘다. 아빠, 난 당연히 받아야지. 내 브랜드가 지금 얼마나 위기인데. 아빠가 준 이 땅 담보로 대출 받으면 다 해결돼. 아빠 정말 고마워. 자식들은 마치 사냥감을 뜯어먹는 맹수들처럼 서로의 서류를 훔쳐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강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다. 자식들이 서명한 서류는 겉으로는 승계 증서였으나 실상은 강 회장이 최장암 판정 후 일주일간 자신의 모든 사재와 자금, 세탁의 흔적, 그리고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자식들에게 합법적으로 떠넘기도록 설계된 법적 덫이었다. 만약 영준이 아버지,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는 그동안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라고 묻거나 미나가 아빠, 우리 때문에 이렇게 빚이 많아진 거야? 라며 눈물을 흘렸다면 강 회장은 마지막 순간에 서류를 회수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서명란의 이름을 휘갈기기에 바빴다. 그들에게 강 회장의 40년은 오직 가진 자의 전리품일 뿐 그 뒤에 숨겨진 아비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서명이 끝나자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팡이를 짚은 그의 등은 굽어 있었으나 그 기운만큼은 처연할 정도로 꼿꼿했다. 서명은 끝났다. 이제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강 회장의 시대는 끝났다. 나는 오늘부로 이 집을 나간다. 이 저택의 명의도 영준이 너에게 넘겼으니 내 물건들은 모두 버려도 좋다. 나는 내가 태어났던 그 빈손으로 돌아가련다. 앞으로 나를 찾지 마라. 너희가 쥔 그 서류가 너희의 천국이 될지 아니면 너희의 무덤이 될지는 오직 너희의 탐욕에 달렸다. 강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서로의 지분을 대조하며 날 선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형, 왜 형이 지주사 지분을 다 가져가? 이건 불공평해. 해리야, 너희 쪽 빌딩 시세가 내 지분보다 높은 거 아니야? 그들의 고함은 평창동 저택의 고풍스러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완료된 서류에 불과했다. 강 회장은 서재 안에서 미리 챙겨둔 낡은 가방 하나를 들었다. 그 안에는 아내의 사진과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이 전부였다. 그는 비밀 통로를 통해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정원으로 나섰다. 정원 한 구석에 심어진 사과나무가 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나무줄기를 어루만졌다. 여보, 아이들에게 독이 든 성배를 줬소. 그들이 그 독을 마시고 죽을지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지 나는 이제 조용히 지켜보려 하오. 강 회장은 자신의 70년 인생이 응축된 대저택의 불빛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식들은 지금쯤 거실에서 축배를 들며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겠지만 강 회장은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 금융당국의 일제조사와 채권단들의 상환 요구가 빗발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저주하게 될 이름이 바로 강성구 자신일 것임을. 그것은 비정한 복수이자 아비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교육이었다. 자식들이 부모를 돈으로 환산할 때 부모는 자식을 타인으로 대할 권리가 있다. 강 회장은 비에 젖은 구두를 신고 산길을 내려가며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다. 평생을 가두었던 황금 사과나무의 울타리가 깨졌고 그는 이제 죽음이라는 가장 정직한 결말을 향해 혼자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천둥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강 회장의 퇴장은 그렇게 가장 화려한 배신의 순간에 가장 고독한 승부사의 결단으로 완성되었다. 사과나무의 뿌리는 이제 진실이라는 이름의 도구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평창동 저택의 거실에 가득했던 축배의 향취가 가시기도 전 자식들이 물려받은 황금 사과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부패한 과육으로 변해갔다. 강 회장이 종적을 감춘 지 불과 한 달 만의 일이었다. 샹들리의 불빛 아래서 승계 서류를 흔들며 환호하던 자식들의 얼굴은 이제 공포와 불신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이 물려받은 것은 화려한 경영권이 아니라 수십 년간 강 회장이 혼신을 다해 틀어막고 있던 거대한 두개 균열 그 자체였다. 장남 영주는 강성건설의 회장실에 앉아 매일같이 쏟아지는 공문을 보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강 회장이 물러나자마자 잠자고 있던 채권단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강 회장이 있을 때나 집을 유예를 해준 거지 당신 같은 풋내기를 뭘 믿고 기다려. 은행권의 대출 회수 압박은 영준의 목을 조여왔다. 설상가상으로 강 회장이 승계 서류 속에 정교하게 심어두었던 미결제 대금과 부실, 채권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장부상으로는 탄탄했던 자산들이 실제로는 돌려막기로 간신히 버티던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영주는 파도에 휩쓸리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건 사기야. 아버지가 우리를 속인 거라고. 영준의 고함은 텅 빈 집무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이 빚더미 위에서 어떻게 잠을 맸는지, 어떻게 거래처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지켜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영준에게 경영은 그저 숫자 노름이었고 아버지는 그저 돈을 찍어내는 기계였을 뿐이었다. 기계가 멈추고 기름때 묻은 내부가 드러나자 그는 그 기계를 고칠 능력도 견뎌낼 인내도 없었다. 며느리 해리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그녀가 물려받은 성수동과 강남의 빌딩들은 승계가 완료되자마자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 강 회장이 증여를 위해 설계해둔 복잡한 법인 구조는 역설적으로 해리의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되었다.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절세 플랜이라면서요. 그녀는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안내음 뿐이었다. 해리는 자신의 명품 가방들을 보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거실 카펫 위에는 압류를 예고하는 법원의 통지서들이 낙엽처럼 뒹굴었다. 막내딸 미나는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녀는 한남동 부지를 담보로 사채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다 신규 브랜드 런칭에 쏟아부었으나 강성그룹의 위기설이 돌자마자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런칭 파티를 열기로 했던 호텔에서는 예약 취소 통보가 날아왔고 그녀가 아빠 친구라 믿었던 정재계 인사들은 그녀의 전화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미나는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돈을 노리고 꼬였던 가짜 친구들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정원은 순식간에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사막의 포식자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평창동 저택에 모여 서로의 탓을 하기 시작했다. 오빠가 장남이니까 책임을 져야지. 오빠가 지주사 집은 다 가져갔잖아. 내가 가져가고 싶어서 가져갔어? 아버지가 넘긴 부채가 얼만 줄 알아? 해리, 너는 빌딩명에 넘겨받자마자 매각하려고 했다며? 너희가 그러고도 가족이야? 아버님부터 우리한테 독약을 먹이고 도망갔는데. 무슨 가족 타령이에요? 나 이 집 팔아서 내 빚부터 갚을 거예요. 아주버님도 알아서 하세요. 그들은 강 회장이 그동안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거대한 방어막이 되어주었는지 전혀 몰랐다. 부모의 홀대는 부모가 떠나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자식들이 부모를 현금 인출기로 여기는 순간 이미 정원은 사막화되고 있었다.
강 회장은 그저 그들이 만든 사막의 진실을 대면하게 해준 것뿐이었다. 한편 강원도 산속의 작은 오두막에서 강 회장은 텃밭을 일구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정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했지만 이곳의 흙은 정직했다. 땀을 흘린 만큼 싹을 틔웠고 정성을 들인 만큼 열매를 맺었다. 강 회장은 라디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강성그룹의 파산 위기 소식을 들으며 무심하게 잡초를 뽑았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비바람을 견딜 수 없는 법이지. 제 손으로 물을 줄 생각은 안 하고 열매만 따먹으려 했으니. 강 회장은 자식들의 비명 섞인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죽음을 앞둔 노인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을 마주하는 수행자와 같은 평온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식들의 근황을 보고받았다. 영주는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위기였고 미나는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 강 회장은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지만 결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지금 손을 내미는 것은 그들을 다시 탐욕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사막으로 변한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는 이제 잡초만이 무성했다. 화려했던 조명은 꺼졌고 대리석 바닥에는 자식들의 발길질에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자식들은 그 사막 위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화려함이 사실은 아버지라는 거대한 나무가 만들어준 그늘이었다는 것을. 그늘이 사라지자 탐욕의 태양은 그들을 가차없이 태워버렸다. 강 회장은 산장의 테라스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생이 저무는 빛이기도 했지만 자식들의 오만이 타버리는 정화의 불꽃이기도 했다. 정원은 사막이 되었으나 강 회장은 그 사막의 끝에서 자식들이 목마름의 가치를 배우기를 기도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보게 되는 법이니까. 밤이 깊어지자 산장에는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강 회장은 낡은 가계부를 펼쳐 오늘 심은 모종의 이름을 적었다. 서울의 자식들은 각자의 어둠 속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잠들지 못했으나 강 회장은 자식들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은 채 평생 처음으로 평온한 숙면에 들었다. 사막의 밤은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 사과나무 한 그루는 비로소 정직한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창동의 안개는 유독 차갑고 습했다. 강 회장이 떠난 후 그 저택을 지배하던 위험은 순식간에 휘발되었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파산의 공포와 고성이었다. 강성건설 본사 앞에는 연일 하도급 업체 사장들과 투자자들이 몰려와 아우성을 쳤다. 영준이 물려받은 회장이라는 직함은 이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비난을 받아내야 하는 관역이 되어 있었다. 영준은 집무실에 커튼을 굳게 닫은 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통지서를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아버지, 대체 어디까지 설계하신 겁니까?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영준의 앞에는 변호사조차 앉아있지 않았다. 수임료 체납을 이유로 이미 대형 로펌은 그를 외면한 지 오래였다. 영준은 강 회장이 승계 서류 속에 정교하게 매설해둔 부실, 채권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변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강 회장은 영준이 경영의 본질보다 숫자의 유희에만 집착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영준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그 숫자로 영준을 무너뜨렸다. 영준은 이제 구속을 피할 수 없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다. 그 시각 해리와 미나 역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해리는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들이 사실은 거대한 탈세 혐의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관의 취조실에서 알게 되었다. 그녀가 시아버지의 선물이라 믿었던 건물들은 독이 든 미끼였다. 미나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자신의 오피스텔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낡은 모텔을 전전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이미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독설과 아버지가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진짜 비자금에 대한 미친 듯한 집착뿐이었다. 오빠, 나 찾았어. 아버지가 계신 곳. 미나가 영준의 집무실로 숨어들어와 건넨 것은 사설 탐정이 찍어온 사진 몇 장이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을 법한 소박한 산장에 강 회장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사진 속 강 회장은 낡은 옷을 입고 흙을 만지고 있었다. 그 평온한 모습은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는 자식들에게는 불을 지르는 촉매제가 되었다. 저 노인네, 우리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혼자 저기서 평화롭게 농사를 지어? 분명 저 산장 어딘가에 금괴나 무기명 채권이 숨겨져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여유로울 리가 없어. 영준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것은 아비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전리품을 뺏으려는 약탈자의 눈빛이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폭우를 뚫고 강원도로 향했다. 비바람이 차창을 때릴 때마다 영준은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들에게 그 산장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마지막 보루였다. 산장은 깊은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차를 버리고 지늘길을 걸어 올라가는 동안 해리의 구두굽이 부러졌고 미나의 옷은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도착한 산장의 문을 영준이 부서질 듯 발로 찼다. 아버지, 나오세요. 우리를 이 지옥에 쳐넣고 혼자만 천국에 계시니 좋습니까? 문이 열리고 작은 램프 하나를 든 강 회장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으나 자식들을 바라보는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강 회장은 비에 젖은 채 으르렁거리는 자식들을 묵묵히 방 안으로 들였다. 거실은 소박했다. 낡은 책상 하나와 침대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전부였다. 자식들의 눈은 일제히 그 상자로 향했다. 그 상자에 비자금 들어있죠? 빨리 내놓으세요. 영준 씨 내일이면 검찰에 끌려가요. 해리가 상자를 낚아채듯 열었다. 하지만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금괴도 채권도 아니었다. 30년 전 강 회장이 사업을 시작할 때 썼던 낡은 장부들과 자식들이 어린 적 부모에게 썼던 삐뚤삐뚤한 편지들, 그리고 이제는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이게 다예요? 장난하세요, 아버지? 영준이 장부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우리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쓰레기나 모으고 있었다고요? 진짜 유산 어디 있냐고. 강 회장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을 조용히 주워 빗물을 닦아냈다. 유산은 이미 줬다. 너희가 서명한 그 서류 속에 내 모든 것이 들어있었지. 내가 40년 동안 지켜온 책임과 고통, 그리고 그 무게를 너희에게 넘겼다. 너희는 그 무게를 견디는 대신 그 껍데기만 취하려다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바벨탑이다. 그딴 철학적인 소리 집어치워요. 미나가 악을 썼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요. 아빠가 책임져야지. 강 회장은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여전히 반성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왜 내 몫을 챙겨주지 않느냐는 원망뿐이었다. 강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